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제게 엄마 가게는 이제 제 거예요라고 소리치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운영해온 낡고 허름한 식당 건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딸의 인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지를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입니다. 35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딸 지연이를 키웠습니다. 종로 한복판, 낡은 상가 건물 1층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죠.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딸 지연이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전부였고 제 세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 해먹였고 배우고 싶다는 건 빚을 내서라도 가르쳤습니다. 제 손목은 뜨거운 냄비에 데인 흉터로 얼룩덜룩했지만 딸의 손은 희고 고왔습니다. 제 무릎은 매일 쪼그려 앉아 장사 준비를 하느라 시큰거렸지만 딸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번듯한 사위까지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인물도 훤하고 대기업에 다닌다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가게도 정리하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넉넉하게 드릴게요. 결혼식 날 사위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평생의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딸과 사위는 약속과 달리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손을 벌리는 날이 더 많았죠. 엄마, 민준 씨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엄마밖에 기댈 데가 없어. 지연이는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평생 딸의 눈물을 외면한 적 없던 저는 이번에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 모아두었던 적금 5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업 잘 되면 10배, 20배로 갚을게. 딸은 돈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하나에 제 노후 자금이 사라졌다는 불안감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딸과 사위는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생겼습니다. 사위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라도 새로 해드릴게요. 저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식당 건물과 제가 사는 작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그럼 가게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으면 안 될까? 이자랑 원금은 우리가 다 갚을게. 엄마는 신경 쓸 일 하나도 없어.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망하면 제 딸 지연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제 평생이 담긴 식당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로도 딸과 사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 씨 차가 너무 낡아서 거래처 사람들이 무시한대. 엄마 차는 거의 안 타잖아. 우리가 좀 쓸게. 어머님,
이번에 중요한 손님들 접대해야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점점 더 초라해질수록 딸의 옷차림과 씀씀이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 어깨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인데 병원비가 조금 부족하네. 3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금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민준 씨 사업에 다 들어갔어.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내가 지난번에 가져간 카드라도 잠깐 쓰면 안 될까? 아, 정말 짜증나게. 엄마 때문에 내일까지 꼬이게 생겼잖아. 알아서 해. 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당장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비참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오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근처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영숙이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정수가, 너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낯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영숙이 앞에서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모든 것을 내준 이야기, 그리고 방금 딸에게 들었던 모진 말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수가, 정신 차려. 저것들은 내 딸, 내 사위가 아니라 그냥 돈만 노리는 거머리야. 영숙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야, 지연이는 착한 아이야. 사위 사업이 어려워서 잠시 저러는 걸 거야. 저는 애써 딸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사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식당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의 이자가 벌써 석 달이나 밀렸다는 독촉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딸과 사위가 갚겠다고 약속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연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깜빡했네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자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날아왔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식당이, 제 삶의 터전이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 안에서는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던 딸과 사위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제가 사준 차와는 비교도 안 될 번쩍이는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이자가 석 달이나 밀렸다는데 너희는 여기서. 제 말에 딸과 사위는 귀찮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엄마. 왔어? 그깟 이자 몇 푼 가지고 사람 사는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뭐, 그깟 이자 몇 푼? 저 가게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 낡아 빠진 가게가 어머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위는 서류 한 장을 제게 툭 던졌습니다. 부동산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지난번 사위가 급한 서류라며 제게 내밀었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사위가 읽어주는 대로 이름만 쓰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서류는 식당 건물의 모든 관리 권한을 사위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 가게는 법적으로 제 겁니다. 어머님은 이제 아무 권한도 없으시다고요. 뭐라고? 지연아, 이게 사실이니? 너도 알고 있었어? 저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가게 나한테 물려줄 거였잖아. 그냥 조금 일찍 내 명의로 바꾼 것뿐이야. 뭘 그렇게 놀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늙었잖아.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엄마 대신 관리해 주는 게 더 나아. 나가주세요, 어머님. 여긴 이제 저희 집입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짐짝처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쫓겨나 텅 빈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당장 가게를 비우라는 독촉장이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며칠을 밥도 굶은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을 열고 영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꼴을 본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수가, 이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무너지면 그 인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영숙이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다 끝났어, 영숙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니, 끝나지 않았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어. 영숙이의 단호한 말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밥상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이성이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 저는 영숙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좀 도와줘. 내 모든 걸 되찾고 싶어. 제 눈빛을 본 영숙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는 자신의 부동산 인맥을 총동원해 딸과 사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위 민준이가 한다는 사업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닌 적도 없었고 수억 원의 도박 빚을 진 백수였습니다. 딸 지연이 역시 명품과 해외여행에 빠져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영숙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저것들 콩밥 먹일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했던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저들에게는 더 큰 지옥을 보여줘야 해. 저는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영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사실 내 식당 건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 식당 건물 양옆과 뒤편에 있는 자투리 땅 3개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식당 주변에 쓸모없어 보이는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언젠가 이 지역이 재개발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딸 지연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에, 정수가 너 혼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영숙이는 등기권리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땅들이 있으면 내 식당 건물 가치는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로 뛰는 거야.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렇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낡고 허름한 건물 한 채만 훔쳐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거대한 황금산의 입구만 핥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바로 제 손에 있었습니다. 영수가,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저는 영숙이와 함께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숙이는 알고 지내던 건설사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땅의 가치를 평가받고 대규모 상가 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제 땅의 위치와 규모를 보고는 당장이라도 계약하고 싶다며 엄청난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딸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늙어서 욕심이 과했어. 그 가게 너희들 가져라. 대신 엄마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일부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연기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딸과 사위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럼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좋잖아. 좋아요,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가게를 저희에게 완전히 넘긴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놈들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할 것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사위는 식당 건물 매매 계약을 위해 건설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건물을 팔아치우고 목돈을 챙길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계약 장소에는 건설사 사장과 변호사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박정숙 여사님 자제분이시군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사 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저와 영숙이가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모습으로요. 엄마가 여긴 어떻게? 딸 지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나쳐 건설사 사장 앞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계약을 시작할까요? 건설사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대한 재개발 조감도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 일대를 모두 매입해서 종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대형 쇼핑몰을 지을 계획입니다. 딸과 사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감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에 박정숙 여사님 소유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예요. 사장은 조감도의 중앙, 황금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 식당이었습니다. 네, 그 낡은 건물이요? 그건 이제 저희 겁니다. 사위가 어제 받은 각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건설사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거든요. 어제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 받아두었습니다. 그제야 딸과 사위는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건물 한 동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제가 내민 등기권리증 3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건물 양옆과 뒤편의 땅 모두 박정숙 여사님 소유입니다. 이 땅들이 없으면 쇼핑몰 건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딸과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서 저희가 박정숙 여사님께 제시한 총 매매 대금은 500억 원입니다. 50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딸 지연이는 의자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낡은 건물이 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황금 땅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했어.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2분을 체포합니다. 딸과 사위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 그 돈 때문에 그들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저는
영숙이와 함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밴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재개발 보상금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홀어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쉼터를 지어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피를 나눈 가족은 없지만 마음을 나눈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